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남기정 교수입니다. 주로 전후 동북아 국제 질서의 맥락에서 일본의 정치와 외교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아를 빛낸 책들 시리즈에서 와다 하루키 교수의 한국전쟁 전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라는 책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해부학 교과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아시아를 빛낸 책들의 하나로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연구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책은 와다 하루키가 집필한 한국전쟁 관련 연구의 두 번째 책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책이 1995년도에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전쟁,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한국에는 1999년도에 번역되어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로부터 21세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2002년도죠. 2000년도에 대폭 개작을 해서 와다 하루키의 두 번째 저작인 조선전쟁 전사,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로 21년 만에 20년이 넘어서 한국에서는 남상구 조윤수라고 하는 두 분의 노력 결과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700쪽이 넘는 요즘 하는 말로 이른바 벽돌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두툼한 책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판을 내면서 저자인 와다 교수가 따로 서문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내용을 보는데 앞서서 와다 교수가 무슨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가,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것처럼 한국인 독자에게 이게 전달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국민이 3년간의 전쟁을 과거의 일로 흘려보내고 평화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려면 쌍방 모두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에 발을 담갔다는 공통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 그러한 전쟁을 함께 반성하고 서로에게 사죄할 필요가 있다. 이 전쟁에 대한 공통인식이 없는 한, 나아가 반성과 사죄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한, 한민족은 공존과 평화를 향해 도약할 수 없다. 한국전쟁에 대한 공통인식의 형성은 독립된 국토 위에 두 나라가 건설된 후 무력으로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기도가 북에서 먼저 시작됐고 뒤이어 남에 파급됐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대립과 분단이 고착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어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이 나온 지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20년이 걸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지역의 평화로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한국어판 서문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지역의 평화 질서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와다 하루키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계신데요. 1938년도에 시즈오카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도쿄대학 서양사학과에 입학을 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도쿄대학에서 조수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교수로 가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서양사학과에서 특히 러시아사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매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조수로 출발한 이후에 강사, 조교수, 교수를 겪어서 98년도에 퇴임을 하면서 바로 명예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지금도 왕성히 출판을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은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이름 앞에 늘 전후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건데요. 전후 지식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본의 과거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전후 일본이 내걸었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신념으로 체화해서 전후에 일본이 새로운 국가로 탄생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연구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와다 하루키가 왜 혁명기 러시아 연구에 관심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과거와 단절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분투했던 사람들, 혁명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본인의 삶 속에서 커다란 관심으로 떠올랐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세계를 의식하기 시작했던 소년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잔상으로 남아있던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소장파 연구자로서 다시 커다란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 베트남 반전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 전쟁에 전쟁 기지로 위치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 베트남으로 가는 무기들을 보내지 않아야겠다, 보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전개되었던 반전 운동에 앞서 나가던 그러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30대 소장 학자에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주제가 언젠가는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소개하는 책의 어떤 문제의식의 기원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와다에게는 아시아 침략 전쟁의 극복이라고 하는 과제와 일본이 지원했던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라고 하는 이중의 전후 극복의 과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대작과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대작, 두 개의 대작을 낳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전후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본인의 스스로의 말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종의 회고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회고록이라기보다는 본인 자신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본인이 분투했던 시대상과 겹쳐놓아서 그 시대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개의 책 속에서 이 책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전후 정신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이고, 회상, 시민운동의 시대와 역사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앞서 소개한 책이 탄생에서부터 65년까지,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수로 취임해서 막 연구자가 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까지를 반추했던 책이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반전 운동에 뛰어들면서 시민운동 속에서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낸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을 읽는 것이 한국전쟁 전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와다 하루키 교수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와다 하루키 교수는 러시아 연구로 출발했고
주로 연구는 러시아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일본인으로서 러시아를 연구를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 문제를 비켜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한반도와 여러 형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벗이라고 하는 또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수여한 여러 가지 상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수상했던 것이 제4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이었습니다. 201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서 수여하는 제8회 DMZ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2012년도에 수상한 바가 있고요. 또 2019년도에는 제23회 만해 대상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들은 그동안의 연구와 활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했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적인 지식인이면서도 대단한 수의 연구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독 저서 중에서도 주요 단독 저서만을 올려봤습니다. 단독 저서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를 줄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단독 저서도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지만 단저가 아닌 공저들이 또 거의 비슷한 수 있고요. 또 이 단독 저서 목록의 한 절반 정도의 번역서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번역서와 간단한 번역 논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왔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러시아 혁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면서도 러시아 혁명의 전위나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전위나 지식인들보다는 러시아 혁명 속에 있는 군상들, 민중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로드니키라든지 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러시아 혁명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러시아 연구자, 러시아 혁명 연구자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구 태도가 한국에 대한 시선에도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 한국과 관련된 서적이 한국 민중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1981년이니까 광주의 잔상 속에서 한국의 민중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이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저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작의 완결판이 이 가운데 단의 맨 밑에 있는 일로 전쟁, 럴 전쟁의 기원과 개전에 관한 두 권의 두툼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되었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단의 제일 위에 있는 김일성과 만주 항일 전쟁이라고 하는 책으로 연장이 되었고 그러한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항일 전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 형태로 한국 전쟁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커다란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왔었고 그것을 책으로 정리해냈습니다. 그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활동 속에서 나온 책, 그리고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책, 이 두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녹여낸 그런 책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들 속에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언어에 대단히 커다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민중을 바라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글을 깨우쳐서
한글의 독해 능력을 갖추었고요. 또 김일성과 만주 항일 전쟁이라고 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어 자료를 해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중국어 자료를 읽기 위한 중국어 공부를 또 했습니다. 물론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가능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도쿄 대학에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어 능력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서양사학과에서 러시아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어 능력이 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라고 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자료를 또는 연구를 확인하기 위한 언어 능력을 골고루 갖추었다라고 하는 점이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연구자의 특장점이었고 그것이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자가 시도할 수 없었던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것이 와다 하루키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도움닫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의 이러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와다 하루키의 저작들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한국어 서적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에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연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 현대사, 한일 관계,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 또는 러시아, 사회주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이름을 어딘가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것도 한국에 대한 와다 하루키의 관심이 만들어낸 현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연구 이력과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쳐왔던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연구자가 어떠한 경위로 한국전쟁 연구를 시작해서 이러한 결과를 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연구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은 사실은 1980년대 미국의 외교 사료가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1970년대, 특히 1970년대 중반서부터는 한반도 관련 미국 외교 사료가 공개되고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그러한 사료들이 활용되어서 연구가 개시되는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반전 운동을 하던 와다 하루키의 시선이 한반도로 향했던 것이 1980년대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이러한 연구 경향과 와다 하루키의 관심이 만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 측의 회고록과 마오쩌둥 문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냉전이 붕괴가 되면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과거에 소련의 아카이브에 들어있던 비밀 자료들이 대량으로 공개되어서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전쟁 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의 단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어를 해독할 수 있었던 와다에게는 자료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의 공개를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쟁 연구를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와다는 연구 성과들을 논문으로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5년 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묶어서 1995년도에 이와나미 서점에서 처음으로 출판했던 한국전쟁 연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조선전쟁,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동만 교수의 번역으로 2000년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 판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최초의 출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기에 대거 공개되었던, 그러니까 러시아의 아카이브에서 공개되었던 것은 이미 1995년도 이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러시아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내서 그것으로 처음에 나왔던 조선전쟁을 전면적으로 개정 출판하게 되었던 것이 조선전쟁 전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정 증보판이 나왔던 것을 2014년도에는 와다 하루키의 오랜 버신 프랭크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The Korean on International Hist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어로 출판이 되었고요. 그래서 와다 하루키의 이 조선전쟁 전사는 영어권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년의 터울을 두고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책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사가 출판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 출판을 알리는 보도와 서평이 잇따랐습니다. 2023년도 여름이었던 건데요. 거의 모든 매체가 이 번역본의 출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알 수 있듯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에서부터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에서 공히 와다 하루키의 이 책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와다 하루키의 이 책이 한국의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일정한 울림을 주는 그러한 책이었다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8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 이전에 1949년의 위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이 장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전쟁은 1950년이 아니라 1949년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분명하게 개전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적인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경위, 개전을 결심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두 번째 장으로 설정을 해서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공격하는 전쟁 초기의 모습을 제3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 미군이 참전 이후로 38선까지 수복을 한 다음에 한미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과 경위, 그에 대해서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는 경위를 네 번째 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38선을 전후로 해서 전선이 교착된 뒤에 개시되는 정전회담을 다루고 있고 그 정전회담이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점, 즉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강대국 위주의 정전회담, 정전교섭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에 들어와서 전선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제6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정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전 내용 가운데서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의 입장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 지역에 만들어진 동북아시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아까는 이제 한국판의 서문을 다루어 봤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에 발간되었던 일본어 책의 머릿말입니다만 이 머릿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나온 책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즉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21세기에 들어가서 21세기의 첫 해에 확인해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물론 출판은 2002년도입니다만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2002년도 시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로부터 사반세기
25년이 지난 2025년도에도 이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과거가 되지 않은 전쟁인 셈이다.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 살아가는 우리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전쟁을 되돌아보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미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끌어들인 동북아시아의 전쟁이었다. 이러한 명제로 시작합니다. 즉,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국 혁명과 이 전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다. 남북한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중국, 소련의 관계, 더 나아가 일본과 타이완의 관계가 확정되었다. 또 이 전쟁으로 미소 대립은 결정적인 단계로 진입하여 초강대국의 군사 대치라는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었다라고 소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기술입니다만 지금 읽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 전쟁을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규정짓고 검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먼저 천명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섬, 남북한, 소련, 중국, 미국, 일본, 타이완,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까지 포함해서 이 전쟁에 이들 국가와 지역이 깊이 관여했고 또 이 전쟁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의해 그 후 동북아시아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을 먼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말에서는 2002년 시점까지 있었던 한국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연구를 소개하고 섭렵하고 그 중심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연구들이 입각했던 그 연구 당시의 자료 공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980년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전쟁 연구의 본격적인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1970년대 중반에 자료 공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976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FRUS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외교 사료 가운데 한국판, 한국편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된 것이 커다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자료들을 확인을 하면서 나왔던 연구들이 제임스 트레이, 윌리엄 스튜어크, 오코노기 마사오, 브루스 커밍스, 존 할리데이, 게번 마코맥, 컬럼 맥도널드, 로즈마리 푸드, 사사키 하루타카, 김학준 등의 연구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들 연구를 아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한국전쟁을 연구를 하면서 대학원 시절에 이들 연구들을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했을 시점쯤에서 나왔던 책들인데요. 1990년대에는 중국 측의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오쩌둥과 관련된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노획해 갔던 북한의 문건이 공개되어서 그것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주로 중국의 연구자들과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일본, 한국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냈던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쉬이엔, 지더슈에, 헝슈에밍, 조지엔롱, 젠첸, 장쉬광이라고 하는 중국의 연구자들, 그리고 하기와라 료라고 하는 일본의 연구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명림, 서동만 이런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사로서의 한국전쟁 연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중국과 북한, 아직 러시아까지는 아닙니다만 중국과 북한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국전쟁 연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 시기에 이러한 연구들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연구들이
본물 터지듯 나왔던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이겠는데요. 주로 이제 러시아어 해독이 가능한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 자료가 가능한 해독이 가능한 중국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연구자들을 소개하자면 캐서린 웨더스비,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예브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부부, 그 다음에 아나톨 토르쿠노프, 보이텍 마스트니, 블라디슬라브 주복, 이런 연구자들입니다. 주로 러시아 또는 동구 출신의, 동유럽 출신의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담당해왔고, 캐서린 웨더스비가 지휘하는 윌슨 센터의 국제냉전사 연구팀의 자료들을 주로 활용해서 연구들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연구자인 천수화도 러시아 측 자료들을 읽으면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 이 시기의 연구들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은 2000년이면은 한국전쟁 50주년이었던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도 참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의 항미 원조 전쟁사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 나왔고, 자료집에 해당하는 연구들입니다만, 그 다음에 펑시엔스, 리지에, 첸젠 등의 연구자들이 중국 참전 5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연구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관여를 밝히는 자료집과 같은 연구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야마자키 시즈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을 가지고 2000년도에 학위 논문으로 제가 발표했던 것이 일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기왕에 있던 자료들의 연구들의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한국, 타이완, 국내 상황을 갖다가 추적하는 연구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와다 하루키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주제,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들의 자료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한국전쟁 전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내용들 확인을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 1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 구성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전쟁은 실제로는 1949년의 위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와다 하루키를 비롯해서 한반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은 1948년도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반도에 이미 두 개의 국가가 탄생한 데에서부터 한국전쟁은 배태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헌의회에서 채택했던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38선 이북에 있는 이른바 그쪽에서 주장하는 정부 형태의 것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의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38선 이남에 있는 정부를 부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조가 이때 완성이 되었고, 두 정부가 모두 한반도를 완전히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내거는 그러한 구조가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국토 완정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그것을 표현했었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뒤늦게 등장한 용어입니다만, 등장한 슬로건입니다만, 한국에서도 당시 이승만 정권이 또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아직은 구호의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1949년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먼저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한에 주재하고 있던 슈티코프 소련 대사를 접견을 하면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 방문을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과談판을 통해 조소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슈티코프에게 방소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소련은 한반도의 군사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조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적극성,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라고 하는 구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도가 남한에서도 보여졌습니다. 1949년 2월 달에 이승만은 로얄 미 육군 장관을 접견을 하면서 군대를 증강하고 장비와 무기를 공급해 단시일 내에 북한으로 북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치오 주한 미국 대사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남한에서도 이승만 정부가 적극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즉 힘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를 말리는 그러한 구도를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나 소련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 국제 정세의 변동과 상관없이 한반도의 두 개 국가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전으로서의 한국전쟁 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겠고, 내전의 비중이 상당히 컸던 그러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당연히 한국과 북한은 자신의 의지로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각각의 뒤에 있는 소련과 미국의 의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상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본질적으로는 한반도의 두 개 국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를 감싸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상황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외부 요인으로서 중요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소련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었습니다. 와다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정세 전방에 큰 전기를 가져온 것은 1949년 말부터 이듬해 초, 1950년 초에 걸쳐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그것을 만든 것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즉 마오쩌둥의 모스크바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였다. 즉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두 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했다고 한다면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까지의 며칠 동안, 한 달 이내에 그 며칠 동안이 상황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하나의 대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구성한 것이 소련에서 공개되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1949년 12월 16일에 스탈린과 마오의 최초의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이때 마오는 스탈린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체결했던, 여기에 중구는 중화민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화민국과 소련 사이에 우호 동맹 조약의 개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즉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했으니 장개석의 중국과 맺었던 우호 동맹 조약은 이제 파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마오의 타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탈린은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오는 크게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스탈린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것은 코멘포럼 기관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코멘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소련과 당시에 출연했던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논의하는 그러한 국제기구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코멘포럼에서 만들어내는 기관지에 스탈린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코멘포럼 기관지는 영구 평화와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던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일본 공산당을 지목을 해서 일본 공산당이 미국과 대결할 것이 필요하다. 일본 공산당이 미국을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해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해방군으로 보고 미군과 협력을 해서 민주화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데 대해서 이거를 정면에서 부인하고 비판을 하면서 일본 공산당이 미국과 싸우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미국과 본격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했던 그러한 논설이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의 방침을 크게 전환시키는 것이어서 소련이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논문은 물론 일본 공산당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지만 북한의 김일성과 물론 모스크바에 있던 마오에게도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에게는 충격이었겠지만 이들에게는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월 22일 날 갖게 된 스탈린과 마오의 회담, 즉 최초의 스탈린 마오 회담에서부터 거의 한 달보다 조금 더,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가 지난 상황인가요? 그 시점에서 가진 회담에서 스탈린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즉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완전히 개정을 하자. 즉 중화민국과 소련의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내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생생하게 스탈린의 발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될 대로 되라지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국어판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조금 순화된 표현입니다.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살리자면은 스탈린은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레기통에나 버려라.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얄타 시스템에서 확인되었던 미국과 소련 간의 협조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조약을 바꾼다고 하는 입장에 우리 둘이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도 함께 내비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상황이 변해서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이 소련의 상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시아 대륙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우리가 펼 수 있을 것이고 일본에서도 일본 공산당으로 하여금 우리는 일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 한반도, 일본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의 총체적인 범위에서 우리는 혁명과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오가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오의 입장에서는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개정하는 정도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조금 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거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정세 변화를 이렇게까지 확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중국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오는 경계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러한 입장을 김일성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그게 1월 말입니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1949년도 1월 달 조소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싶어 했던 김일성입니다.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에서 공세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김일성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김일성을 만난다는 얘기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10일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스탈린 간의 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구상하고 있던 무력 통일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탈린은 중국의 동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김일성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마오와 회담을 갖고 중국의 이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북한의 지도부와 만나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오는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군이 개입해올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이나 박헌영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군도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에 일본군이 개입해 온다 하더라도 북한군은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개전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발제문에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6월이라고 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그런 배경에는 물론 절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즉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본 혁명을 개시했던 일본 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제1조선인들, 즉 공산주의자인 제1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북한에 들어와 일본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와다 교수도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승인을 얻고 마오의 동의를 얻어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공격을 준비를 했고, 6월 25일을 시점으로 해서 공격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와다 교수의 연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러시아 쪽의 자료를 통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시점까지만 해도 커밍스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런 그룹에서는 북한의 행동보다는 당시의 구조 속에서 원인을 찾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와다 하루키도 1949년도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 1948년도에 이미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고 있어서 구조로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와다 하루키는 분명히 북한 지도부의 개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 개시의 시점으로, 계기로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을 와다 교수는 긍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두 건의 노획된, 미국이 노획해간 북한 문서에서 확인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에서는 훈련 명령이라고 하는 걸로 명령을 받고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던 보병연대가 있었고, 그들은 6월 23일 날 저녁에 훈련 명령이 아닌 전투 명령을 받았고, 이어서 25일 오전 4시부로 공격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병은 이미 6월 24일 밤부터 지뢰 해체 작업에 들어가서 25일에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쪽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인데 6월 26일에 즉 공격이 개시된 바로 직후에 평양의 슈티코프 대사가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군 참모 자하로프 제1차장에게 보고하는 암호 전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와다 교수는 이 사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하달된 공격 명령 자체가 한국군이 공격해 왔기에 반격하라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군이 공격해 오면 반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애초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국군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명령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의 명령이 한국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격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 쪽의 자료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리 계획된 공격 작전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의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와다 교수의 이 부분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논쟁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에서 이른바 안보리 결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련은 유엔 안보리에 복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된 소련 측의 자료에 따르면 제1외무성 차관인 그로미코는 유엔 안보리에 복귀할 것을 건의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스탈린은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사에게 직접적으로 안보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을 직접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탈린에게는 안보리 불참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전쟁이 만일에 개전되는 상황에서 미군과 소련이 아닌 국가들이 주도를 해서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그러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소련 입장에서는 이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소련 측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즉 스탈린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참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한국전쟁의 개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입니다. 제4장은 한국과 미국 군대의 북진과 이에 맞선 중국군의 참전을 논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은 개전 상황에서 북한이 주도하고 소련이 승인을 하고 중국이 동의했던 것처럼 북진을 결정하는 데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고 이를 미국이 추인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즉 주미 한국 대사의 장면이 먼저 북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 이유는 유엔 감독 아래에서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고 한국의 관할권을 북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즉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이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유엔군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유엔군의 지원을 얻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은 예컨대 덜레스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북진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먼저 그러한 결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련이나 중국이 일정한 그 제안 또는 북한 지도부가 유엔군이나 한국군이 제안하는 일정한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모양으로 북진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맥아더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요. 유엔군에 대한 일반 명령 2월 달에 나오는 일반 명령으로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맥아더는 더구나 현지에서 전쟁을 총괄하는 맥아더 입장에서는 38선은 군사적 운용 측면에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걸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 귀하의 부대, 즉 유엔군 여러 부대 지휘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니까요. 귀하의 부대는 그 경계를 언제든지 넘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10월 2일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한국군과 미군이 또는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중국군은 참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중국 안에서는 마오쩌둥은 상당한 정도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 국내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마오쩌둥의 입장은 소수였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는데 스탈린의 의견이 매우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에게 마오는 매우 적극적인 그러한 의견을 요청을 했고 스탈린은 그러한 요청을 중국 공산당의 동지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해서 파병 결정을 내렸다라고 스탈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0월 8일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중국의 참전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이때 김일성에 대해서 당신은 땅 조각 하나라도 빼앗기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라고 원칙을 고수하라고 하는 입장을 북한 지도부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와다의 주장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주도와 미국의 양해라고 하는 것이 북진의 실상이었고 이에 대해서 김일성에게 이른바 무력 통일을 동의했던 중국의 책임을 마오쩌둥은 혁명 전쟁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수락하고 있었으나 중국 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스탈린의 의견이 필요했고 스탈린의 의견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적어도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스탈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5장에서 와다 하루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전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누가 주도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전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나 북한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협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전 협상으로 기울었던 것은 스탈린이었다라고 와다 하루키는 보고 있습니다. 1951년 6월 시점에서 스탈린은 상당한 정도로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전 협상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다만 물론 즉시 정전은 아니며 일정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정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스탈린이 선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조금 더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스탈린의 정전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호응을 하면서 미국은 이승만을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선동적인 성명이나 도발적인 행동으로 정전 협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미국을 방해하지 말아라. 미국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미국인의 반감을 사지 않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승만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리지웨이 총사령관이 중국과 조선 측에, 북한 측에 정전회담을 개시할 것을 제안을 했고 7월 2일에 중국 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7월 10일에 개성에서 처음으로 정전회담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이승만은 반발했습니다. 한국인은 분할선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 국민에 대한 죽음의 명령서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한국 쪽에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과 그에 수반되는 일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과 북한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점에서 스탈린은 중국과 북한 측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전쟁의 지속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북한 측의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21일에 평양시 당 활동가 회의에서 나왔던 김일성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 역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즉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김일성은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은 스탈린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배후에 있는 강대국이 정전 협상으로 기울고 있었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던 한국, 북한, 중국은 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관철하는 방향에서 전쟁 지속을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951년 10월 25일에는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재개가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유엔군의 공세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먼저 회담 재개를 희망했던 그러한 경위가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김일성이 결국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1일에 당 활동가 회의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회담 재개 희망을 받아들여서 이에 동의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며칠 사이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 특히 김일성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와다하루키는 러시아 쪽 자료와 북한 쪽 자료, 그 다음에 중국 쪽의 자료를 가지고 매우 치밀하게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의 사실처럼 포로 문제를 둘러싸고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전쟁을 지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6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정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 협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공산 측, 즉 중국과 북한 측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1952년 6월 이후에 미국의 폭격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대단한 양의 폭탄을 터뜨리면서 미국은 북한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작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일성이 먼저 정전 협상을 타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는 마오쩌둥이 있는 반면에 김일성의 이러한 태도, 정전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김일성의 태도에 스탈린이 일정하게 동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기의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지도부를 스탈린이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저우얼나이는 스탈린에 대해서 북한 측이 매우 동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달합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조선의 동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면서 빨리 평화를 얻고 싶다. 즉 정전에 미국의 정전 안에 타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스탈린은 겁을 먹게 하는 게 미국의 전술이다. 그러나 당신들, 중국인들은 매우 용감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용감하게 싸우면서 북조선 지도부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은 매우 중국 쪽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만 당신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싸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뉘앙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스탈린과 저울라이는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탈린은 여러 이야기를 한 끝에 매우 흥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와다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와다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회담 말미에 스탈린이 하는 말이 그들이 포로 문제로,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이 포로를 억류하고 있고 이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을 스파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미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한, 한국은 파괴 공작을 벌여서 내부에서 해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월라에게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실제로 스탈린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52년 말부터 53년 초까지 일본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에서 있었던 그러한 와다는 분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혁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던, 그리고 그 전선에서 가장 전위적으로 싸우고 있던 이도 리츠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원을 스파이로 몰아서 숙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52년 말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3년 초에는 조선 공산당에서 박헌영파를 스파이로 몰아서 체포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일본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에게는 매우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스파이라 하더라도 이 스파이 죄목을 씌워서 체포를 하고 숙청을 하는 일은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와다의 분석은 이 저우얼라이와 스탈린의 회담 말미에 있었던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스탈린이 이미 이 시기부터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와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스탈린이 움직였던 것은 일본 공산당을 움직이고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요구를 했던 것에 바로 거꾸로의 모습이 52년 말부터 53년 초에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즉 일본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을 책임지우는, 그들에게 책임을 씌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스탈린은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 전쟁을 승인했던 스탈린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시나리오는 이 전쟁 패배의 책임, 이 전쟁 실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52년 말 시점에서 이미 스탈린은 정전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스탈린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전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도 스탈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7장에서는 정전 그 자체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제7장의 내용입니다. 즉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환영을 하고 누가 이를 수긍을 하고 누가 이를 반대를 하고 누가 이에 반발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태도들을 보게 될 경우에 가장 이 정전을 환영했던 것은 북한 지도부였습니다. 즉 53년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조인된 바로 다음 날 평양 광장에서 매우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던 상황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 가운데 김일성은 조선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소련과 중국에 맞서는 군사기지로 조선을 바꾸려고 했던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섰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결의가 우리의 승리로 귀결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승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북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 봤을 때 김일성은 정전을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즉 평양에서 김일성의 연설이 있었던 그 다음 날 한국의 신문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이라는 것이 공산 측이 더욱 전진하여 오게 되는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정전 조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결국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에서는 정전이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정전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날 중국 중산공원에서는 경축대회라고 하는 이름의 시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 경축대회에서 나왔던 그런 공식적인 발표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로부터 며칠 지난 9월 12일 날 중앙정부 인민위원회에서의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은 정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참전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지방의 안보 불안을 해소를 하고 군사적인 경험을 축적을 하고 인민의 정치적인 각오를 제고를 시켰으며 제국주의의 새로운 중국 침략 전쟁을 지연시킴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을 저지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대항한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전 그 자체도 중국에게는 승리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8일 날 소련의 정부 기관지인 이즈베스치아는 평화와 민주주의 진영의 커다란 승리였다라고 정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정전 협정을 바로 앞둔 하루 전날 있었던 연설인데요. 우리 국민에게 침략을 격퇴하는 비용은 비쌌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으로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비극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총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동북아시아 질서의 일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공산 진영이었고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패배에도 비슷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와다 하루키는 간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못했던 것은 결국 미국과 소련이 정전에 합의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와다 하루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미소 간의 비타협적인 대립 속에 갇혀 버렸고 사실은 냉전 상태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적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전쟁은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한편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도 소련도 상대방의 재래식 전투력, 재래식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상대방을 능가하는 군사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일종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냉전 초군사국가로 변모하게 되었고 소련 또한 완전 무장한 군사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무기 수준을 상세히 파악하면서 냉전 속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경쟁의 길로 양 국가는 돌진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로 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정치, 경제, 외교의 전면적인 힘겨루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물론 중국 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승부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미국과 대등하게 싸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위상을 확립을 했고 그 대신에 타이완의 무력 해방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속에서의 한국전쟁 후 중국의 위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만 유사 그리고 미중 대치 구도를 볼 때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동북아시아 전쟁으로서 한국 전쟁에서 이익을 본 두 나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타이완과 일본입니다. 타이완은 정치적인 생존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본이 싸웠던 연합국들과의 관대한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죠. 관대한 평화조약을 이끌어내면서 조선 특별 수요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치구도 속에 갇힌 한반도의 두 개 국가 그리고 한반도의 두 개 국가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했던 중국 그리고 여기에서 작은 이익을 얻었던 타이완과 일본 이러한 관계가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구도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구조이며 그것이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와다 하루키의 제8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자의 주장들을 큰 줄기에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며 무력 통일을 시도하는 두 개의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국제 정세의 변동과 상관없이 한반도의 두 국가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전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시작했던 한반도의 두 개 국가가 책임이 있다. 다만 그것은 어떤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두 개 국가가 상대를 부정하는 구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1949년 말부터 이듬해 초, 1950년 초에 걸쳐 성사된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중소 정상회담, 즉 마오쩌둥의 소련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큰 전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회담 과정에서 스탈린은 미국과 소련이 기본적인 장면에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던 얄타 체제 파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전쟁은 스탈린을 설득하고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은 김일성이
북한군에 대한 전면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게시되었다. 그리고 소련은 이를 지원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세 번째,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 정부는 유엔군 참전을 북진 통일의 기회로 인식하고 전쟁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제2의 무력 통일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를 추인했고 중국이 이에 대항해서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장입니다. 네 번째로 정전 협상 과정에서 타결을 원하는 김일성과 원칙을 강조하는 마오쩌둥 사이에서 김일성의 동정적인 스탈린이 정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1952년 말부터 일본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에서 동시에 미제 스파이 색출과 체포가 전개된 것이 전쟁을 끝내려는 스탈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와다의 해석이고 매우 중요한 와다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관여한 전쟁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 전쟁이었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제구조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그 기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연구자 또는 국제냉전사 연구자, 또 물론 한국전쟁 연구자들의 여러 서평들이 나오기도 했고 부분적인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인 연구자인 나카가와 마사히코라는 연구자의 비평입니다. 몇 가지 주목할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카가와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 전쟁이 만들어낸 동북아시아의 구조라고 하는 결론은 있으나 그것으로서 무엇이 밝혀지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 책에서 서술된 각국의 상황은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북아시아에서 냉전 구조가 고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 이게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카가와의 비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좀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냉전사 연구자인 캐서린 웨더스비의 서평에서는 물론 이 웨더스비의 서평에도 와다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 스탈린의 정전 결정의 시점입니다. 와다 서술에서 유일하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웨더스비는 주장을 하면서 스탈린이 1952년 가을까지 전쟁을 끝내기 원했기 때문에 53년 3월 스탈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캐서린 웨더스비는 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탈린의 죽음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다가 얘기하고 있는 근거들, 즉 조선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에서의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 논거가 불명확하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비약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웨더스비의 비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또는 그 미군정 이래 한국 현대사에서 커다란 업적을 내왔던 김학준 교수의 서평 부분에서는 이 구조의 책임을 돌리는 와다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학준 교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와다 교수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역사적 불가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을 시작하자고 몇 해에 걸쳐 스탈린에게 졸라댄 끝에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낸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즉 김일성과 박헌영의 책임을 명확히 서술하지 않고 남북한의 대치구도 그리고 이승만의 무력통일 노선과 이를 병렬해서 논의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죠. 즉 역사적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학준 교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의 추천사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이 세 분의 비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해야 될 것은 이 한국전쟁 전사 출판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에게도 온전한 이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은, 연구자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료와 연구를 직접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상호 교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실의 확인과 발굴이 가능했고, 나아가 전쟁에 관여한 국가와 개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역사로서의 전사를 서술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출판이, 한글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중 언어가 밝혀낸 한국전쟁의 다층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사라는 점에서 정전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해부학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에 나설 때 이 책을 곱씹으면서 한 줄 한 줄 읽는 작업으로부터 평화 구축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이후의 한국전쟁 연구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2002년도에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출판 이후에 한국전쟁 연구는 세부 주제를 통해 안으로 바라보기를 시도하는 한편 전쟁의 피해에 대한 연구들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한국의 연구자들의 연구가 활발한데요. 김동춘, 김귀옥, 박찬승, 전갑생 등의 연구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 내부를 조명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태우와 한성훈의 연구는 폭격과 학살 등 전쟁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입니다. 그 밖에 이른바 정통 전쟁사 연구로는 2015년에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김명섭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전회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정전체제의 출현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연구로는 모리스 스즈키 연구가 주목할 만합니다. 제목이 The Korean War in Asia로서 전쟁에 관여한 구체적인 개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들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전쟁이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와다 하루키가 지적한 한국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북아시아의 국제구조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결과 형성된 동북아시아의 국제구조라는 것은 와다 하루키 교수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남북의 군사적인 대치를 핵심으로 하고 이를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전개되며 그 후방에 소련, 후에 러시아죠. 그리고 일본이 배치되는 3층 구조의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삼성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 명명한 적도 있고요. 저는 이를 동아시아 정전체제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적인 수준에서 미소 대립의 냉전체제가 전개되는 가운데 한반도 남북에 두 개의 전초기지 국가가 출현하여 대립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후방 근거지, 일본은 한국의 후방 기지로 존재하는 구조가 출현한 것이죠. 이를 일본의 치지와 야스아키라는 연구자는 극동 1905년 체제의 부활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극동 1905년 체제란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을,
러일 전쟁의 결과 한반도를 세력권으로 포섭한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체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을 대신한 미국이 이를 재편해서 부활시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령 대만 유사, 타이완 유사가 한반도 유사와 연동되어 함께 거론되는 데에는 이러한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는 조정되고 변형되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본 골격은 줄곧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출현한 동북아시아 국제 구조에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시아 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이라는 관점이 현재 한반도 국제정치에서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위의 질문 2, 이 두 번째 질문의 연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획되고 실천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저마다의 몫이 주어져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래 남북의 화해 협력에 더해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적대 관계에 있던 주변국들, 즉 한국은 중국 및 소련, 후에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미 북일 관계는 여전히 적대적 관계로 남아 있고요. 국교 정상화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해왔던 한러 한중 관계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프로세스에 한국, 북한이 모든 주변국들과 골고루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전쟁으로서 한국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다 하루키의 연구는 이를 결론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 전쟁 전사의 내용을 와다 하루키가 설정한 장에 따라서 소개하고 그 의미를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이 짧은 강의에서 이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와다 하루키 교수가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추려서 그 전쟁의 전모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핵심 줄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재구성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쩌면 이 책의 백미는 그런 세부 사정을 들추어낸 데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직접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